이건 저의 전공 분야예요. 아 이게요? 예. 우리가 TSMC가 최초 회사가 만들 땐 정부 지분이 48%였어요. 투자를 잘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이 국민한테 복지로 쓰여질 수 있으면 좋잖아요. 맨날 세금만 뺏고 그러지 말고. 네. 상속세 부분은 저는 뭐냐면 낮춰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택에 한해서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제가 제일 눈독을 들이는 게 결국 그 디지털 경제 영토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게 웹툰 웹소설이 1등 하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같은 거. 저는 이거를 전 세계 최고의 플랫폼으로 만드는데 저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겠어요. 네. 신노 적자라고 봐도 네네, 적장자라고 그럼요. 봐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하필이면 올해 초에 또 책을 내셨군요. 네. 네네. 그 제일 어렵다는 두 명과 붙으셨습니다. 그 한동훈 그렇죠? 한동훈의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정영진의 시대유감. 시대유감. 네. 예 그리고 우리 거기까지 최윤- 합니다. 네네. 네. 책이 나왔어요. 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 이거 뭡니까? 제목이 약간 좀 조금 그런데 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 12월 3일 날 제가 예. 불법 계엄 그거 보면서 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 막 헬기가 그 무장화랑 군인들이 국회에 내리고 무장하고 유리창 깨고 네, 보면서 네. 이게 뭐냐면 불법 계엄으로부터 이 불법 계엄이 없는 나라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헌법 공부를 많이 하게 됐잖아요. 네. 예. 권한 대행은 뭐가 되는 거고 예, 명령 불복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불법 계엄이 없는 나라를 확실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헌법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글을 쓰게 된 거고요. 또 근자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계엄을 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예 계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어야 편히 살겠다. 부끄럽지 않게. 네. 계엄이라는 것 자체를 못하게. 결국 지금의 헌법에 보면은 전시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국가 비상 상황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의적 해석 자체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전시에는 어차피 계엄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의 통제권을 확실히 가져야 되겠다. 음.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계엄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거나 말거나 결정할 수는 없도록 국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네. 책까지 쓰셨어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가 길어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펴봐야 될 게. 권한대행에 지금도 네. 권한대행 그 헌법재판관 임명 가지고도 논쟁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4,700달러 시절에 만든 거거든요. 이 헌법이 87년. 87년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한대행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면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사면권이 있는 것인지 또는 계속 논란이 된 게 김건희 특검법 이걸 거부권이잖아요. 네. 네. 그럼 대통령은 도대체 거부권은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이 권력이라는 건 어떻게 견제하고 작동돼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쓰죠. 13가지 쟁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결론을 내자. 그래야 정상적인 국가가 된다. 이런 정치라는 건 권력이라는 건 이렇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걸 이제 정리하신 거고 보통은 이제 대통령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12월 3일 날 이 충격을 겪으면서 뭔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 함께. 네,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같이 생각을 해보자. 지금 민주당에는 어쨌든 아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거로 당연히 보고 계시고요. 그렇죠? 아마 3월 중순에는 아마 탄핵이 인용이 될 인용되지 거고 않을까. 그럼 당연히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조기 대선에서 현재 후보는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유력하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아마 다른 후보가 설 자리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쉽지 않은 형국도 사실이죠. 쉽지 않다고요? 다른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이 이제 그건 경쟁은 해봐야 하는 거죠. 해봐야 할까요? 네, 여튼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뭐 김경수 전 지사나 임종석 전 실장, 뭐 김동연 경기지사 등등
이게 만나면서 비교적 비명으로 분류되는 분들과 이제 소통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광재 전 총장님하고도 뭐 뵈셨었나요? 그런 시간이 오겠죠. 곧 옵니까? 그러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그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나는 게. 그 현재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70%잖아요. 네네. 근데 민주당 지지도는 40%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 비명계도 만나야 되고 계엄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광장에서 힘을 보태줬던 에너지도 모아야만 결국은 이 분열 없는 나라가 되는 거니까 네. 저는 다양하게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만났을 때 이제 이 비명계 인사들의 입장이 그렇게 이렇게 호의적이진 호의적이지는 않죠. 않았잖아요. 이를테면 뭐 그 김동연 지사도 지금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 건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종석 전 실장도 이재명을 넘어서려는 인물을 지지하겠다. 이건 사실 서로 만나서 하기엔 되게 민망한 이야기들인데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행보와 달리 좀 만나는 분들은 쓴소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쓴소리를 듣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경쟁할 걸 경쟁하고 그러는 게 대화 아닌가 싶어요. 다만 만약 제가 만난다면 저는 사전에 미리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언론에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라는 거 하는 거는 전제하지 않고 서로 얘기를 해서 좁혀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한 대화의 기술 아닐까 싶어져요. 혹시 비명계 후보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칠 가능성도 좀 있나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미디어가 발달돼 있잖아요. 지금처럼 그죠? 근데 결국은 국민들한테 어떤 소구력이 있나? 결국은 이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국가를 끌고 갈 리더십이 있는 건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잘 내는 것이 네. 저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오래 싶어요.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메시지 잘 내고 있습니까? 뭐 일부 저는 성공적인 거는 그 중도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건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중도 보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 그리고 중도를 잇는 그러니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데 몸통이 제일 중요하니까 중도와 실용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죠. 그러나 중도를 강조한 건 잘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보수까지 만약에 민주당을 정의하기는 정체성을 정의하기는 조금 무리였던 것 같다 이런 판단하시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합리적 보수는 우리는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이번에 계엄을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더 이상 저는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다 보수로 합리적 보수를 확실하게 안고 가는 새로운 전략이 저는 필요해 보여요. 합리적 보수는 누구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탄핵에 찬성하는 계엄에 반대하고 찬핵에 저는 찬성하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네. 그런 분들이 저는 합리적 보수가 아니라고 합리적 보수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의 정치적 파트너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파트너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예. 또 하나는 그분들을 지지했던 분들은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꼭 같이 정치적 행위를 할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 네. 다만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많은 촛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탄핵을 함께 했던 만약에 의원들하고 아마 정부를 같이 했으면은 나라는 훨씬 더 안정됐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부를 같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으나 네. 적어도 그런 마음을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같이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저는. 조금 더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는 유승민, 심상정 이제 이런 분들을 내각에 들어오게 할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김성식 의원, 김세연 의원 그런 분들을 함께 했으면 네. 훨씬 더 저는 그 적폐청산을 짧게 하고 아. 그런 연정을 해 나갔으면 국가는 훨씬 더 저는 안정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번에도 이를테면 뭐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한동훈, 이준석 여기까지도 같이 이제 할 수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180 민주당의 의석수가 아주 많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탄핵에 찬성했던 정치인들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건가? 그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부 인사는 저는 같이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말자. 그러나 그걸 무슨 공작하듯이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그 본인도 쉽지 않을 거고 국민들도 납득은 어려울 거라고 보죠. 그 이재명 대표의 뭐 비전이나 아니면 정책 같은 걸 좀 엿볼 수 있는 게 최근에 나왔던 여러 경제 관련 정책들 아닙니까? 네. 뭐 52시간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세금 관련해서도 상속세나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당내에서도 약간 뭐 이견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반도체법은 빨리 통과하는 게 좋다고 보고 네. 대신 주 52시간 문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그 보호해야 될 노동자는 보호를 해야 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임금 노동자나 또는 R&D나 IT나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선진국에서는 다 배제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타협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네.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제 오랜 주장인데 1가구 1주택인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재산의 80%가 집이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집을 팔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없어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아주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상속세 부분은 저는 뭐냐면 낮춰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택에 한해서 1가구 그래요? 1주택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 생각과 거의 비슷하신 것 같네요. 네, 저는 좀- 1가구 1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네. 이재명 대표 생각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52시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랑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은 이제 좀 후퇴하긴 했습니다만 원래 그런 말씀하신 뭐 고임금 노동자, 뭐 IT 인력 등등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혹은 한정적으로 52시간 요걸 좀 예외 조항을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네. 저는 그 제안을 저는 선진국에 맞게 왜냐면 그래야 외국인 노동자들도 외국 사람들도 좀 훌륭한 인재가 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풀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집 사는데 월급 노동자가 20년을 적응해야 집을 산대요. 이러면 임금을 안 하면 올리나 마나잖아요. 네. 그건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가 예산을 100조 원을 초중고 예산에 쓰는데 학교 밖 아이들이 15만 명이고 네. 영어 과외 하는데 5만 원, 50만 원, 80만 원 되면 이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노동자들에게 들어가는 또는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교육 문제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해주면서 뭐냐면 그 근로시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줘야 사회적 대타협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택 문제랑 교육 사교육 문제를 일반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을 만한 방법이 있나요? 우리 다른 유럽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독일에서 우리가 뭐 사교육비 때문에 유럽이 사교육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네. 우리가 유럽에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헌법에 예. 아예 주거권이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회적 주택 같은 걸 굉장히 늘리죠. 우리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5%밖에 안 되지만 예. 유럽 같은 경우에 120%, 130%도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나홀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새로운 주택을 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헌법을 개정할 때 유럽처럼 사실 정권이 바뀐다고 내가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유럽처럼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를 오히려 이런 거를 확실히 따내는 게 국민에게는 훨씬 편한 거다. 우리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유럽에서 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다 하고 싶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제가 대통령 나왔는데 모든 국민께 1가구 2주택 저희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저를 뽑아주실 수도 있겠으나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택 문제 때문에 정권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의도 국회나 정치권은 거기에 적어도 맨날 며칠 몇 개월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국민들이 주택을 쉽게 얻는 경우가 계속 땅을 매립해서 국가가 싼 땅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그 서울만 하더라도 땅값의 아파트 가격 60%가 땅값이에요. 네. 그러면 싼 땅을 어디서 구해 나갈 건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초중고 문제도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0조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핀란드는 5년 동안 토론해가지고 결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여의도는 한 번 모이고 어쨌든 싸움하고 헤어지는 거지 우리가 어떤 주제를 뭐 몇 개월 했다, 1년 했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에 보면은 저는 미래위원회가 유럽에는 일반적으로 있는데 보통 원내대표 하고 나면 다 뒷방에 가 있거든요. 그러지 네. 말고 여야가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계약을 해야 될 거는
장기적인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 그래야 사회적 대개혁위원회하고 국회 미래위원회가 만나야 합의됐던 것이 법률이 돼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해결했는데 우리도 못할 이유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바깥으로 나가서 뭐 충남 한 당진쯤만 가도 싼 당 많죠. 거기다가 집 많이 지면 돈 이렇게 안 들죠. 한 채당 뭐 한 3, 4억이면 충분히 집 없는 사람들한테 드릴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길 원치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저 캐나다 같은 데만 해도 밴쿠버 집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거의 서울만큼 비쌉니다. 그렇게 땅 넓은 나라에 왜 저렇게 집값이 비쌀 이유가 있나 싶은데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데가 되게 한정적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서울 안에 살고 싶어서 다들 이게 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 안에 안 살고 싶게 만들거나 아니면 서울을 좀 늘려서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뭐 그린벨트 싹 밀어버리고 가면 뭐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예? 결국은 뉴욕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지하철을 늘려서 결국 우리가 일하는 곳하고 출근하는 곳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판교에 제가 지역구인데 네. 네. 거기가 9만 명의 꿈의 직장을 갖고 계시는데 네. 거기에 2만 명만 주변에 살고 7만 명이 전부 장거리를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성남 비행장 하나를 옮기면은 굉장한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또는 우리가 한번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는 네. 마곡 옆에 김포 강화 길 건너편에 우리가 파주 일산 보면 네. 대규모 절대 농지와 군사 용지가 있죠. 많잖아요. 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 번쯤 공항 주변이고 그다음에 수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서쪽 지역의 대규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네. 수도권에서 가능한 곳,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좀 벗어나면 이 철도와 연결된 곳에서 결국 지방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 이 지역은 누구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서울을 늘리면 지금 다들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게 겉으로는 뭐 지방 균형 발전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한다는 그 욕망, 그 마음들을 잃기 때문에 서울을 어떻게든 또 넓히고 싶어 하는 마음 또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김포든지 아니면 일산 파주 쪽으로 해서 고양시 쪽에는 서울 거의 붙어 있는 쪽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 그냥 싹 밀고 아파트도 막 엄청 지으면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배드타운 시대는 이제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길어서는 결국은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들의 대통령 시절에 노력을 해서 현재 평택 우리 아산까지 현재 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현재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한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전 같은데 우리가 카이스트나 이런 데는 굉장히 잠재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예. 수도권 지방을 한편으로 살게 만드는 것하고 또 한편으로 수도권에서 의미 있게 우리가 또 개발해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거 이 두 개가 동시 진행돼야 되는 거죠. 수도권하고 지방하고가 같이 안 되면 우리가 제가 부산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산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아니고 노인과 아파트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네. 이게 전부 수도권으로만 오게 되면 결국은 여기는 또 집값이 폭등하면 또 하나의 지옥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미국의 사례도 보면은 결국은 이 텍사스 오스틴이나 뜨는 도시를 보게 되면 뉴욕이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텍사스 오스틴이나 이런 곳을 보게 되면 결국은 좋은 대학이 있는 곳에 좋은 앵커 기업이 가서 주거 조건을 함께 했을 때 새로운 도시가 쾌적한 도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제가 요즘에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니는 게 대학교라는 게 지방에 좋은 대학이 있잖아요. 네. 국립대학을 여기가 보통 30만 평 이상씩 되는데 네. 이거를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아파트도 들어가고 해서 이걸 하나의 혁신 파크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훨씬 더 일자리도 있고 쾌적성도 높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져요. 지역의 뭐 거점 대학들의 주거 환경 같은 걸 굉장히 좋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사람이 좀 갈 수 있게 만든다. 거기에 이제 일자리도 같이 있는 거죠. 우리 스탠퍼드 같은 데 보면은 네. 그 일자리에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덜란드 바이닝햄이라는 인구 4만 명의 도시에 가게 되면은 네.
거기가 식품 한우로만 60조 원 정도를 하는데 학교 내에 기업이 200개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대학교 내 기업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스타트업만 있지. 예,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가면 학생들은 취직하기가 좋고 또 기업은 사람을 구하기가 좋고 그리고 학교 용지는 땅값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그 기반 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강력하게 좀 살기 좋은 곳이 나온다고 보죠. 제가 만약에 모든 국민이 연봉 2억 정도를 만들어 드린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 별로 없으실 텐데 다 좋은 얘기이긴 하나 현실성은 매우 떨어진 얘기일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를 들어 수원 내지는 수원도 요즘 잘 안 가고 하여튼 수원 밑으로는 거의 뭐 남방 한계선이라고 해서 좋은 인재들이 잘 안 가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기업들이 대기업이고 연구직이고 괜찮은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도권 쏠림이 너무 심해진 거를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수도권이 주는 서울이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여기 네. 또 그 예술의 전당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분당하고 원주 같은데 철도가 연기면 원주 같은 데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좋은 대학이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지방도 저는 뭐 다 지방에만 내려가 살아야 된다. 그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지방도 살 수 있는 핵심 거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대학을 중심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학과 직장들이 지역에 잘 배치되는 그런 게 되면 아마 수도권 집중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네. 서로 살아가겠죠. 이렇게 집 사는데 20년 걸리면 못 사는 거죠. 20년 걸려도 못 살 것 같은데요, 집은. 예, 그러니까 네. 이거는 네. 뭔가 국가의 근본적인 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그냥 이 비싼 상황을 인정을 하고 대신 비싼 유지비를 들게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아, 보유세를 많이 물려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강남의 집값을 높은 거를 이거를 잡겠다고 해서는 저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근데 봐요. 그거 잡자고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서 맨하탄 계속- 이런 데 집값 비싸다고 누가 네.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네. 집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건 강남 국가가 집값을 해야 굉장히 되겠죠. 죄악화했던 게 주로 이제 민주당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제가 이제 분당에 있는데 그 강남 집값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특정한 영역의 집값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편적 정책으로 쓰면 잘못된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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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에도 굉장히 진심이시잖아요. 네. 청와대를 옮겨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계시죠? 저는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군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저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 용산에 있으니까. 네. 제가 청와대에 있어 보니까 이 대통령이라고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게 이 군이 이렇게 계속 같이 있으면은 그것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네. 또 하나는 정보기관의 정보지를 계속 받으면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정보기관의 정보지 계속 왜 받으면 국정원 정보나 이런 걸 네. 사적으로 계속 보면 이건 정신 건강에 절대 좋지 않아요. 아, 그게 결국은 이번에 네. 저는 대통령실을 이전해야 되는데 네, 그 대통령 세종시로 제2 집무실을 옮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당장 대통령 살 데가 없거든요. 네. 지금 사는 곳은 하얏트 호텔에서 전부 이렇게 만원경뭐 다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은 저는 삼청동에 있는 그 총리 공간하고 뒤에 보면은 안가가 매체가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 집이 있어요. 네. 그걸 전체적으로 총리가 세종시로 이제 가야 된다. 예, 가서 살면서 공무원들과 더불어 일을 하면 그러면 국장대로 길거리 국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맨날 보고하러 서울에 올라오고 네. 그걸 줄여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총리 역할이 되면 저는 그쪽 삼청동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고 아, 지금도 보면 영빈관하고 상춘제는 많이 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외빈이 많으니까 대통령은 네, 네. 그렇게 하면 총리실 공간, 총리실 정부종합청사도 일부 비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세종시도 좋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안정적 거처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총리도 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세종으로. 그거는 대통령 총리는 다 내려가도 되는데 총리는 지금 당장 대통령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도 집도 없고 집에 지면 되지 뭐. 아니, 그건 시간이 걸리죠. 예. 이 용산도 2달 안에 다 했는데. 그건 시간이 걸리고 네. 지금 아마 거주하는 곳하고 아마 제2 집무실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총리만 간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총리만 먼저 갈 수는 있어요. 전부. 예. 그렇게 하고 제2신무실을 만드는 거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은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 행사할 때는 영빈관 상춘제를 쓰고 집은 총리 공간을 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정부청사를 자기 1집무실로 쓰고 이런 구상이에요. 그러면 뭐 대충 그렇게 하면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국무회의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국무회의는 결국은 세종시에서도 하고 주로 국무회의는 세종시에서 하는 게 맞겠죠. 세종시에서. 그래야만. 네. 근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있고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있거든요. 예. 나눠서 국무회의를 주재해야만 그래야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 확실히 저는 자리를 잡을 거라고 봅니다. 국회가 갈 필요는 없고요. 저는 국회를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국회도. 왜냐하면 네. 국회 어차피 법률이 통과돼서 이제 세종시로 가기로 결정이 났어요. 예. 이제 그런데 현재 국회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가 약 공시지가만 6조 원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저걸 전체적으로 이동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는 우리가 홍콩과 경쟁할 수 있는 금융지구를 확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용산도 이제 대통령이 떠나고 나면 그 미군 기지가 100만 평이거든요. 네. 뉴욕 센트럴 파크보다 2만 평 적거든요. 여기를 우리가 또 하나의 새로운 미래의 노무현 대통령 그게 이제 문화 중심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용산 전자상가 옆이 국제 업무 지구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용산이 저는 대한민국의 또 하나 서울의 중심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네. 그러면 여의도를 국제 금융지구로 만들면 용산과 여의도의 경제도 살고 우리가 세종시도 살릴 수 있는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어지죠. 근데 국회 예를 들어 총리 뭐 국무회의 다 이렇게 세종에서 할 것 같으면 대통령도 가는 게 맞긴 맞겠네요. 그걸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도. 결국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될 텐데 결국 네. 이제 마지막에 결국 헌법 개정 논의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도 이전에 관한 또 예전에 과거에 이제 논란들이 관습 헌법이라는 있었으니까. 게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가 관습 헌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헌법을 개정하고 한편으로는 법률을 개정해서 다시 한번 네. 헌재의 판결을 받는 이런 왜냐하면 항상 법원을 존중해야 되는 거는 그 법원의 판결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존중할 필요는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리시는 게 굉장히 좀 달라지겠군요. 현재 만약에 이제 그 그림대로 가게 되면 굉장히 다른 모습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겠네요. 예, 저는 네. 수도권과 지방을 살릴 건 살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줘야 결국은 서로 윈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비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랑 혹시 의견을 나누신 적은 없으시죠? 없어요. 네. 그래요. 아니면 이제 또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그런 여러 좋은 의견들을 또 구현을 또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테니까. 근데 아직 뭐 만나실 계획이 현재는 없으시고. 모르죠. 조만간 만나시는 모양인데 그런가 그죠? 보네요, 막. 네, 요 얘기를 애매하게 네, 해주신 거 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광재 전 총장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요런 내용들도 이 책에 담겨 있는 건가요? 아니 전혀 없어요. 그건 이제 평소에 하셨던 생각이신 네, 거고, 네, 요 책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 또 권력에 관한 이야기, 또 권력 어떻게 대통령 권력을 좀 제한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쓰셨고, 네네 주로 이번 그 12.3 그 우리가 불법 계엄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나라를 좀 살아야 되겠다 네. 이런 취지죠. 그 댓글에 하나 좀 질문이 들어와서 요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그 K 엔비디아 이재명 대표가 또 주장한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생기면 그 회사의 뭐 지분을 한 30% 정도가 정부가 갖고 있고 그래서 그 회사 이익이 있을 때 한 30% 정도 정부 몫을 가져와서 그걸로 잘 쓴다면 세금 그렇게 뭐 안 걷어도 될 것 같다. 요런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건 뭐 사회주의자냐 이제 이런 비판을 여당에서는 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뭐 또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요건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저의 전공 분야예요. 이게요? 네. 너무 늦게 여쭤봤는데. 우리가 TSMC가 최초 회사가 만들 땐 정부 지분이 48%였어요. TSMC. 네. 그 TSMC 회사 이름이 이제 대만 그 타이완 얘기 들어가는 예, 거죠? 그게 현재 6%거든요. 예. 노무현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 투자를 잘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이 국민한테 복지로 쓰여질 수 있으면 좋잖아요. 맨날 세금만 뺏고 그러지 말고. 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도 첫 번째가 KIC라는 국부펀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다들 뭐냐면 이게 이제 외환을 거덜낸다고 그랬는데 그 KIC 투자공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135조 원의 흑자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6조 원 흑자를 봤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연금을 1% 올리는 효과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또 하나는 연기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연기금이 한 3천조 원쯤 돼요. 국민이 열심히 벌어놓은 거. 근데 연기금을 주식 투자에 한다고 당시에 하니까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지금 국힘분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네. 근데 이 연기금이 주식 투자에 쓰여지니까 기업에는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이 700포인트 시작해서 2000포인트로 노무현 대통령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을 버는 일이 생기는 거고 국민연금은 또 추가 수익이 생기니까 연금이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게 1년에 700조를 쓰고 그다음에 3천조를 모아놨거든요. 전 세계 5번째 부자예요, 우리가. 네. 해외 부동산을 현재 150조 투자하고 이런 돈을 가지고 최고의 우리가 반도체 같은 기술에 투자하는 거죠. 나라가 그렇죠. 나라가 투자하고 네. 기업도 같이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KIC 같은 국부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1년에 8천조 정도가 금융기관이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10조만 늘려주게 되면 시장에서 100조 원을 동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정희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막 200조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만약 우리가 산업은행에 그 10조 원만 자본금 늘려줘도 그다음에 우리가 국부펀드를 가지고 투자를 해나가면 세계적인 회사들을 M&A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익을 얻어내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을 좀 덜 걷고 우리가 연금 혜택 같은 거를 늘려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거야말로 이건 싱가포르 테마세계 잘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중동의 국부펀드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세금 걷어가지고 못 살게 굴지 말고 프랑스 미테랑 좌파 대통령은 성장이 중요하고 세금을 적게 걷고 차라리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자. 그게 80년대 버전이었다면 저는 이후로는 국민들이 모아놓은 이 3천조의 펀드하고 네. 그다음에 8천조의 금융자산을 효과적으로 미래에 투자를 해서 결국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복지 쪽으로 전환되는 게 저는 미래의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경영하는데 중요한 전략이라고 봐요. 이거를 무슨 사회주의다 이런 얘기는 네. 내가 볼 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얘기라고 보죠. 돈을 많이 때려 부으면 되긴 돼요. 결국은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폴 케네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네. 저는 그 기술력은 교육과 금융이 결합될 때 나오는 거라고 봐요. 네. 이게 결국은 MIT나 스탠퍼드가 없으면 실리콘밸리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결국은 투자가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네. 결국은 최고의 대학과 기술과 금융이 결합될 때 결국은 미래가 나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반도체법 같은 건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여튼 그런 TSMC나 엔비디아 같은 그런 회사 하나를 이렇게 정부가 꽤 많이 투자를 해서 지분 한 30-40% 정도를 이제 갖고 시작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뭐 한 100조쯤 투자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나오면 베리 땡큐죠.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TSMC 나오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 아니 어찌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적죠. 한 10개 투자사들 보면 10개, 100개 투자해봐야 잘 되는 거 한두 개로 사실 나머지 투자 실패한 거 그냥 대충 무마 되는 건데 정부가 투자한다고 해서 100% 성공할 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게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략 자산에 투자를 한 초기라고 봐야 되고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전이나 포스코나 다 국가 기업이었다가 민간으로 넘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 돈이 많잖아요. 그래 민간 기업도 대한민국 대기업도 삼성이나 SK, 현대자동차도 세계적인 기업을 M&A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저는 정부가 갖고 있는 그 국부 펀드나 이런 거를 같이 투자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설계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곤란한 있는 거죠.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도 가능한 것이죠. 네. 그럼 뭐 충분히 그건 뭐 가능하겠죠. 그렇게 가면 예를 들어 정부 돈이 뭐 한 1,000조쯤 있으면 그걸로 우리 저 주식시장에 있는 좋은 회사들 좀 지분을 저평가된 사들여요? 회사들 이런 거 막 사들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M&A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구글이 1년에 M&A를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A라는 대한민국 기업이 저 B라는 미국 회사를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국의 국부펀드가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또 최초는 뭐냐면 괜찮은 기술인데 이거는 뭐 리스크가 있으면 정부가 먼저 투자해 주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미국의 시스템은 다르파라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1억 2억 적은 돈을 줬다가 나중에 될 것 같으면 돈이 국가가 먼저 사주거든요. 투자해주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시장으로 이 기술을 전이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네. 기업과 함께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가 있고 경우의 수가 다 다른데 다만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인 흐름은 국부펀드를 만들거나 우리도 퇴직연금이 좀 있으면 1,000조 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까먹지 말고 원금 까먹으면 안 되니까 네. 까먹지 말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공격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좀 더 복지를 늘리는 것 이런 거는 저는 국가 경영 전략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정말 좀 너무 좀 디테일한 질문 같긴 한데 그런 회사에 들어갈 때 재무적으로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분 30%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30% 지분만큼 경영에도 참여를 보통 하신다는- 정부가 들어갈 네. 경우에는 경영에 참여를 안 하죠. 보통 투자자의 그렇겠죠.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 경영에 우리가 민간의 네네네. 경영을 잘 이길 수 없다고 보는데요. 네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도 사실 이제 정부 뭐 펀드 같은 것들이 여러 매칭해서 막 여러 기업들 이제 투자는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하고 있는데. 이제 근데, 그거 근데 이런 네. 것일 수 있죠. 우리가 돈을 어디다 이익만 보고 투자하는 것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AI 부분에서는 많이 뒤처졌거든요. 우리가 네. 이세돌 그때 바둑 나왔을 때 알아차렸어야 됐어요. 알파고. 알파고가 나올 때 AI 분야나 우리가 바이오 분야나 데이터 센터나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저궤도 위성하고 한국의 5G, 6G가 결합하면 세계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눈독을 들이는 거는 조선 산업하고 방산 산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게 일이긴 예를 해, 들어 사실. 예. 민간에서 이제 투자할 때는 내 돈이니까 네. 목숨 걸고 찾아내고 약점 찾아내고 강점 찾아내서 투자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정부 투자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충 한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건 아니다 보니 좀 엉뚱한 투자나 그냥 버려지는 투자 혹은 뭐 투자 성공 유무와 관계없는 다른 이유로 결정되는 투자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비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됩니다. 한편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지. 우리가 네. 저는 싱가포르 테마석 같은 경우가 정말 훌륭한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 면을 그걸 배워가지고 저희가 KIC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현재 3천억 이상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번 돈은 135조 원 정도 벌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프로들을 데리고 와야죠. 네. 전 세계의 시장을 보고 전 세계 기술을 볼 수 있는 프로들과 일을 해야 네. 세계를 끌고 가겠죠. 어차피 결국 우리는 미국,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K 콘텐츠가 또 요즘 잘 나가니까 K 시사 콘텐츠 장르만 여의도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굉장히 말씀 잘해주는데 제가 제일 눈독을 들이는 게 네. 결국 그 디지털 경제 영토인데 네. 미국이 강한 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다 강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게 웹툰, 웹소설이 1등 하잖아요. 카카오고 네이버 갖고 있는 거. 저는 이거를 전 세계 최고의 플랫폼으로 만드는데 저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겠어요. 그런 걸 투자. 각국의 제작자들이 다 여기 들어와서 그렇죠. 제품 만화를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죠. 드라마도 만들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로엔 졸링이라는 조앤 롤링이라는 예. 그 작가 그 해리포터 그 하나 자체가 세계를 움직였잖아요. 지금의 전 세계 IP의 문화 흐름을 보게 되면
웹소설에서 시작해서 웹툰으로 가가지고 그게 영화로 제작되고 이렇게 되죠. 네네. 이걸 갖고 있다. 저는 대한민국 이야기의 나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벤처하는 친구들한테 스토리의 거래소를 만들자. 뉴욕에는 증권거래소가 있고 시카고는 곡물거래소가 있고 영국 런던은 비철금속거래소가 있는데 없는 게 이야기 거래소가 없는데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 갖고 있는 웹소설 웹툰을 국가가 투자하고 전 세계 자본을 민간 자본까지 해서 만든 이 플랫폼을 가지면 문화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 넘버원 될 거예요. 네, 아마 네, 드라마 장르도 새로운 장르를 열게 되지 않을까요? 그 드라마나 만화 뭐 웹툰 같은 것들도 이제 여러 개 쭉 있는 데서 막 비교하면서 선택을 많이 우리가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비교하는 과정 중에서 어쩌면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 우수한 작품들이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뚫고 나왔듯이 인터넷을 선택하실 때도 그리고 핸드폰 통신사를 변경하실 때도 잠깐 광고 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변경하실 때도 이게 수많은 비교를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와 같이 거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과 비교를 해보셨을 때 타사보다 만약에 지원금이 적다면 그 비교를 해서 차액의 150% 예를 들어 딴 데가 5만 원 더 쌌다 그러면 7만 5천 원을 그냥 인터넷 비교원에서 보상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격에 자신이 있다는 인터넷 비교원 1670-2571번으로 꼭 전화를 해보시고 아니면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시면 바로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현명한 소비하시라고 이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시지 않으셨죠? 전혀요. 뭐. 네. 네. 다른 방송이랑 비교해 보시면 저희 방송 어땠을까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미남하고 옆에서 있는 게 그게 제일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 좀 많이 여쭤보긴 했는데 우리 최은경 기자님께 제 기회를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제가 사전에 다 얘기한 거 지금 여쭤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네. 추가로 하나 해보세요. 저는 세종시가 제일 궁금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사실은 되게 사는 사람으로서 힘들잖아요. 지금 절반 난 거잖아요. 행정수도가 완전히 이전하지 못해서 그 비효율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총리가 내려가고 하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 그 고민 좀 있죠. 그러니까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의도는 이제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넘어서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갈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는 항상 최초에는 무역에서 제조업에서 그다음에 금융업으로 진화하면서 제조업과 금융이 함께 발달하는 나라가 세계 최강이 되거든요. 네. 금융이 약하거든요. 여기도 키워야 되고 문화를 키우려면 우리가 용산 같은데 100만 평이라는 저런 데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위를 공원을 만들면서 서울도 살고 세종도 확실히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세종시에 우리 약속했던 대로 여야가 약속을 다 했거든요. 네. 그 행정도시를 한다고 행정수도를 만들어 주고 거기서 이제 다만 저도 깨닫게 된 게 아까 말씀하신 건데 결국 초등학교 중학교가 좋으니까 거기 살더라고요. 세종시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올라오는 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 학교 문제,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주말에 문화가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일자리, 교육, 보육, 그다음 의료, 문화 이거 아닌가 싶어요. 일자리와 교육. 이걸 패키지로 만들어주는 컴팩트 시티가 앞으로 AI 시대에 결국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네. 혹시 대선 이제 열릴 텐데 그때는 뭐 하세요? 지금은 저는 그 상당히 엄중한 시기 같아요. 네. 일단 탄핵이 인용되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네. 이번에는 좀 그 정권 교체가 되는 일에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해야 되겠다. 나아가서 네. 제가 탄천을 걸었는데요. 탄천. 그 분당에 있는 네네. 3월 1일 걸었는데 그때 우리 같이 걷는 분들하고 뭐냐면 태극기를 나눠줘서 우리가 탄천을 걸으니까 어떤 분들은 오다가 막 항의하려다가 제가 있으니까 이 민주당 행사네. 그리고 어떤 태극기 분들 집회하는 줄 알고. 네. 그리고 이걸 보고 네. 우리가 이 나라가 큰일 났다. 이 분열된 땅 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이 결국은 그 이번에 계엄을 반대한 모든 국민들과 힘을 모으는 국민연대를 통해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는 거 나아가서 이 내전으로 넘어가지 않고 네. 이 새로운 나라로 넘어가는
새로운 길. 결국은 경제와 안보라고 봐요. 이번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린스키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잖아요. 네. 예, 우리가 스스로 힘을 가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잘 본 거기 때문에 경제와 안보에서 좀 확실한 미래로 가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국민 통합에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지도자로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반대자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네.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 분열된 나라를 극복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이번에 중도를 표명했으면 좀 더 정책 노선은 확고한 길을 가달라. 반도체 보면 반도체 확실히 가지고 그래서 예측 가능한 그 길을 가야 될 거라고 봐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좋은 나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대통합은 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저나 우리 누구나 다 노력해야 되리라고 봐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저거죠. 뭐 좌다 우다 진보 보수 얘기가 많은데 네. 그건 말이고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몸통인데 그 몸통은 결국 중도와 실용일 수밖에 없다. 중도 실용. 네. 중도와 실용으로 그리고 대선 때도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떤 역할인지는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뭔가 역할을 하실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아마 조만간 이재명 대표는 만나시는 모양입니다. 자, 우리 이광재 전 총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 요즘은 일상이 주로 어떠십니까? 일과가? 요새는 제가 주로 하는 게 대한민국 이렇게 그 주로 비전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전 메이커요? 대한민국 왜 이렇게 분열돼 있을까라고 보면은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라는 소실점이 거의 우리 일치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서로 어디로 가야 목표가 되는가? 다르죠. 예.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쓴 것도 악당으로부터 이거는 불법계엄이 없는 나라 네. 이걸 했고 얼마 전에 국회에 난 20명 이상과 함께했던 거는 행정수도 문제를 했고 제가 지금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는 거는 전국의 대학교 330개 대학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네. 이 대학 하나하나를 혁신과 일자리의 경제 근거지로 만드는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경제 자유구역이 있는데 자유가 부족하고 혁신 도시가 있는데 혁신이 부족하고 기업 도시가 있는데 기업이 부족한 이 문제를 극복해서 지방이 확실히 사는 길을 만들고 수도권도 그 규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해서 더불어 살자 이런 비전을 내고 있고 이제 내일 모레는 저걸 내려고 그러죠. 세금을 가급적 적게 걷고 돈을 일하게 하자. 그래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자. 그 내용은 700조를 세금을 걷었는데 어떻게 하면 아껴 쓸 건가. 그다음에 8천조라는 금융시장이 움직이는데 이 돈을 정책 목표에 맞게 어떻게 작동시킬 거냐. 네. 국민이 모아놓은 3천조 원을 어떻게 작동시키면은 국민의 세금을 적게 걷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나. 마지막에는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산림청 땅, 군부대 땅, 뭐 교육청 땅 엄청나게 많은데 이 전체를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자. 왜냐하면 제가 도지사를 해보니까 네. 결국은 돈을 아껴 써야 되고 결국은 토지 문제가 중요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국가 경영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거는 제가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계속 그 보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한테 연락도 오고 네네. 뭐 강의 요청도 있는데 저는 그 제가 그 청와대도 있었고 강원도지사도 했고 네. 국회의원도 했기 때문에 국회 외통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이런 국가가 우리가 한번 어차피 탄핵 인용되고 나면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가는 거니까 네. 그런데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공유하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이광재 전 뭐가 제일 편하세요? 전 의원님, 전 지사님, 전 시장님 아니면 뭐 전 사무총장님 뭐가 제일 편하세요? 아무거나요. 이광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시간을 저희가 생각보다 꽤 오래 네. 이렇게 진행을 했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최윤경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일주일 중 가장 재밌는 날이지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